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론 가보도록 할게요. 271쪽부터 갑니다. 정책론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 수업에서 했던 이제 투자론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들어놓으셨다가 그 5월달, 6월달 이후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그때 공부하셔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공부하셔야 될 게 이제 토지 정책의 수단입니다. 토지 정책 수단. 한 3가지가 있고요. 이직간으로 암기랍니다. 이직간. 이직간이란 건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실패.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공부하시면서 공공재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실 거예요. 세 번째가 다들 유명하죠. 외부효과. 외부효과와 지역지구제라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지역지구제. 예. 네 번째가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임대주택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실 겁니다.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조세 정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5가지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건데, 그 페이지는 271쪽부터 출발합니다만은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중간에 보실 필요 없어요. 교재 페이지 274쪽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274. 274에 가시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란 부분이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별 3개 때려주시고. 별 3개 때려주시고, 274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토지정책 수단이라고 적어볼게요. 토지정책 수단.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중요한 말은 이용 규제니까 이를 동그라미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직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적 개입. 요거는 직에 동그라미 할 거고요. 예. 마지막 3번째가 이제 간접적 개입입니다. 간접적 개입은 간에다 동그라미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토지정책 수단에는 이직간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다.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이직간. 이는 이용 규제, 직은 직접 개입, 간은 간접 개입 해서 이직간. 이용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지구제라는 거 있어요. 지역지구제는 사실 어디서 배우시는 거냐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예. 그리고 TDR. 이거 수업 진도 나갔었는데 개발권 양도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계획, 규제, 인허가 이런 것들입니다.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2개만 기억을 할게요. 자, 지역지구제와 TDR은 대표적인 이용규제다. 지역지구제가 뭐냐면 공법에서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뭐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라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지역 안에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있을 거고, 뭐 전용 주거지역 안에는 1종, 2종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공부하냐면 뭐는 들어올 수가 있고 뭐는 못 들어오고 이런 공부하지 않습니까? 행위 제한이죠. 예, 그러니까 이용을 딱 규제해놓고 어울리는 애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건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대표적인 이용 규제가 지역지구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실 게 개발권 양도제도 TDR인데, TDR은 그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죠. 배웠습니다. 그죠? 이 제도가 왜 나오느냐? 토지용을 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걸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와 TDR은 대표적인 이용 규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직접적 개입은 뭐냐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신. 시장을 못 믿겠으니까 정부가 시장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땅을 직접 사요. 사면 뭐예요? 수요자지. 샀던 땅을 다시 팔아요. 그럼 뭐예요? 공급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땅 사고 파는 것들은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개발이에요. 공영개발. 공영개발. 자, 공영개발이 뭐냐면 정부가 땅을 산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해서 깔끔하게 이제 분양하는 제도를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땅을 사서
택지 개발한 다음에 분양을 하니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은행 제도인데, 토지은행 제도는 뭐냐면 정부가 땅을 샀다가 비축하고 있다가 팔아먹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고, 그 외에도 수용, 선매, 이거 말고도 출발을 할 때 공공으로 출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뭐 공공소유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접 개입이고,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접 개입에 들어갑니다. 다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역시 공영개발이나 토지은행, 수용제도 이런 것들은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땅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의 틀을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만 개입하는 걸 간접적 개입이라 그래요. 간접적 개입의 대표 주자가 조세입니다. 조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전부 다 간접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세요. 조세 관련 정책은 무조건 뭐다? 간접이다. 조세는 무조건 간접입니다. 세금을 통한 정책들. 대표적인 조세와 비슷한 내용이 보조금이나 부담금 같은 거 있어요. 보조금, 부담금.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조세를 부과하는 거랑 정말 비슷한 게 부담금이에요. 조세 부과나 부담금 부과나 똑같지 뭐 사실. 조세를 감면시켜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랑 비슷한 게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담금은 조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를 부과한다와 비슷한 게 뭐? 부담금. 조세를 까준다, 감면시켜준다와 비슷한 게 보조금. 그것 말고도 각종 금융이라든지 행정상의 지원 같은 게 간접적 개입인데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금융정책은 이직간 중에 뭐라 그랬어요? 간이라 그랬죠. 예,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금융 이렇게 나온 적도 물론 있고요. 우리 LTV DTI 배웠죠? LTV DTI가 뭐예요? 내가 얘기할게요. 예. 네, 얘기하려고 그랬어. LTV DTI는 돈을 빌려줄 때 금융을 할 때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 빌려주겠다. 뭐 소득의 몇 프로까지 정하겠다. 이렇게 금융 관련되는 비율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융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금융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LTV DTI, 금리 인상 인하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이거 금융이지 하고 간접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정책들을 다 안 배워서 이직간 하기가 힘드실 텐데 조금만 배우시면요.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 무조건 이건 이, 이거는 직, 이거는 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배우시니까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되면 당연히 알게 되니까. 지역지구제와 TDR 이런 것들은 이직간 중에 어디로 들어간다? 2.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공공으로 시작되는 것들, 그리고 개발, 재개발 이런 것들은 직,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지원 이런 것들은 마다 간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요 토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2차 공법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고, 토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토지은행 제도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 비축 제도다. 토지 비축 제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공공 비축 제도다. 어쨌든 토지은행과 똑같은 말이 비축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은행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정부가 판단을 해보니까 10년 뒤에 특정 지역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10년 뒤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막상 땅값이 올라가지고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 땅을 사놓자는 겁니다. 그 지역의 땅을. 그리고 10년간 비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년 뒤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정부가 싸게 풀어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되겠죠. 집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이 나왔어요. 10년 뒤에 특정 지역에 도로를 딱 놓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10년 뒤에 가서 도로를 놓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땅을 안 팔겠다 그래요. 그럼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쌀 때 미리 샀다가 비축하고 놓고 있으면 10년 뒤에 바로 도로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의 마찰이 있다면 그걸 지금 해결하면 10년 뒤에는 그냥 바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토지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땅을 일단 의의가 뭐냐?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고 있다가 이걸 비축을 해요. 그래서 토지은행을 비축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고 있다가 아까 도로 놓는다 그러면 개발하는 거고요. 수급 조절한다 그랬을 때는 싸게 분양하는 거지. 이게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 토지은행 제도에서 매입을 할 때는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이나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도가 사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용이라는 게 뭔지 알죠? 수용이 뭐예요? 모르는 것 같은데? 수용이란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겠다 안 팔겠다 관계없는 거예요. 수용 떨어지면 그냥 강제로 수용 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용제도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데 토지는 제도는 웬만하면 시간적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해요. 물론 수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개발용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협의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용제도보다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적어요. 그렇겠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미리 매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땅을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년 뒤는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분양했어요. 그럼 그 차익이 누구한테? 정부한테 고스란히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그 주체가 정부니까 고스란히 그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아무래도 정부가 공급하는 땅이니까 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 토지은행 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매입비 부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두 번째, 비축을 오랜 동안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안 해주면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민들이 그 땅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다 등의 관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세 번째는 어떤 단점이냐면 정부가 투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투기라는 말은 지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혹시 현금 자산이 한 30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제 예금에 넣으니까 돈이 얼마 안 돼. 투자 안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려니까 너무 위험해. 투자 안 하고 싶어. 믿을 만한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럼 일반인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런데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우리 동네 정부가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있다면 이 지역에 몇 년 뒤에 무슨 사단이 나도 나겠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토지은행 제도 실시하는 지역 주변으로 뺑 돌아가면 땅을 사버리면요, 괜찮아요. 아마 여기는 조만간 뭐 땅값이 많이 오르든지 아니면 도로가 놓여지든지 무슨 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어디에 투기하면 좋은지를 지정하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할 수도, 나쁘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은행 제도를 누가 실시하냐면 LH가 실시합니다. LH 알죠? LH가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괜찮아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 통합되면서 토지주택공사. 근데 우리나라에 일단 토지은행 제도는 실시되고 있다. 2009년도부터. 이 제도는 이제 그냥 듣는 거예요.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야. 그냥 정부 땅을 샀다가 넣고 있다가 비축하고 있다가 뭔가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고 아무래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고 값을 싸게 공급할 수가 있겠지만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살 때 매입비가 들어가고 비축하는 동안에 관리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투기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 건데 엄청 쉬워요. 정책은. 볼까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274. 자, 저 형광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 교재는 3월 달에 제가 교재 형광펜 처리해 드릴 건데. 안 되는데. 쉬는 시간에 칼로 좀 긁어내요, 그거. 지금 해놓으면 안 되는데, 진짜. 예. 지금은 손대지 마세요, 교재는. 연필로. 교재 274쪽. 교재 274쪽 보시면 3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별표 3개 때려 놓으셨나요? 예. 가로 1번은 제목에 토지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개를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 묶었습니까? 예. 거기에 이직간의 동그라미를 일단 해놓으세요. 토지 이용 규제의 이, 직접 개입의 직, 간접 개입의 간,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 TDR, 직접 개입은 토지은행, 공영개발, 토지수용 이런 거, 간접 개입은 토지 관련 세금 부과, 금융지원과 규제, 토지행정상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에 토지은행 제도 있습니까? 예, 거기는 별 한 개만 할게요. 별 한 개 하시고 의,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어주시고 장점 4개 역시 묶어주시고
단점 3개 역시 묶어주시고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한 장을 넘기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한 장 넘겨서 왼쪽 페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길잡이 문제 3번, 4번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체크하시고 3번, 4번. 일단 제가 4번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4번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 기출은 쉬웠어요. 그죠? 예. 4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했고 26개 때 나왔다고 돼 있죠. 예. 정답부터 바로 봅시다. 정답 몇 번? 1번. 그럼 1번 보고 끝냅시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이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다. OX. X. 보조금, 부담금, 금융, 조세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간접이었죠. 답은 1번. 쉬워. 엄청 쉬워요. 근데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유형이 위에 있는 유형. 3번 같은 유형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직간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공공토지 비축. 직. 이 토지 비축은 토지은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직. 취득세. 세금은 무조건 간.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간. 토지 수용. 이 직이죠, 직. 개발 부담금. 간. 보조금 부담금 간이었죠. 공영개발. 직. 공영은 무조건. 공영, 공공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직. 기억나시죠? 예.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직. 대부 이렇게 나온다니까. 대부 비율 LTV가 뜨면 요거 금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요건 뭐예요? 간. 그럼 직은 뭐냐면 공공토지 비축이었고 토지 수용이었고 공영개발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총 몇 개? 4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될 게 4개 하면서 4번 체크하는 사람 꼭 있어요. 4개 하면서 4번을 체크하는 사람들 물어보는데 왜 4번 체크하는 데니까? 4개니까 하면서 4번을 체크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웃을 일이 있지만 시험장 가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실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4개니까 4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요. 실수만 줄여도 사실은 합격을 합니다. 실수만 줄여도. 우리 시험이 진짜 이건 혹시 얘기했으면 한 번 더 들어요. 우리 시험은 완벽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완벽합니다. 진짜. 이 얘기 했어요 제가. 이 60점대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한 사람들이 엄청 대단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65점? 좀 많이 맞으면 70점 정도 합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불합격하신 분들이 엄청 형편없을 것 같죠, 실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55점대, 57점대,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2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2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은요, 시험장을 안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보면 10월 29일 날 시험 치러 가보면 칠판에다가 응시 인원, 그러니까 원서 접수한 사람 인원을 먼저 적어요. 예를 들면 30명이다. 근데 그 중에서 30%에서 40%가 안 와. 안 온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정도는 결시야, 결시. 그리고 응시 인원은 20명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빡빡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널찍하게 시험 칠 수 있어요. 잘 안 와. 그러니까 실력이 한 20점대, 30점대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한다고. 원서 접수는 해놨고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 보자. 일어났고 일단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본인이 그동안 모의고사 치면서 본인의 실력을 대충 안다고. 그죠? 예, 그러면 한 20점대, 30점대 분들은요. 가봐야 점수는 20, 30점밖에 안 나올 거고 누가 물었을 때 또 중개사 시험 치는 게 어떻게든지 소문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물으면 불합격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그러면 차라리 시험을 안 봤다고 해버리자 하면서 시험에 안 가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없다니까. 거의 20점, 3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80점, 9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진짜 정말 드물어요. 내가 잘 알아요. 이건 없는 거. 모의고사 쳐보면 잘 없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럼 여기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하느냐? 자 보세요. 시험 당일날 컨디션 좋으면 일로 가요. 합. 시험장 당일날 컨디션 나쁘면 일로 가요. 불. 대부분 여기 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찍었는데 6개가 맞았다. 일로 가요. 10개 찍었는데 다 틀려버렸다. 일로 가요. 시험장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버렸다. 일로 가요. 실수를 별로 안 했다. 일로 가고요.
그러니까 거의 심장 들어가시는 인원들은요, 실력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심장 당일날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찍었는데 좀 많이 맞았는지, 많이 틀렸는지, 아니면 실수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운명의 장난입니다. 한판으로 결판이 나는 자격시험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실수를,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이해 못할까봐 걱정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다 시킬 테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내가 여러분들 대신에 시험을 못 치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시험장에 가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본인에게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의고사 칠 때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을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더라. 예를 들면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을 찾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잘못 풀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용서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용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학대를 하셔야 돼. 학대를. 본인을 갖다 학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학대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자해. 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가장 흥분되는, 또 가장 강력한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좀 내서 책상 제 앞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혈서라도 써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방에 가면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겠지. 그러고도 실수를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은 본인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이해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시험 막판에 가면. 그런데 자주 하는 실수를 갖다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우리 수험생들 중에 계신데, 그런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셔도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합격권으로 다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니면 진짜입니다. 알겠죠? 실수만 줄여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명심하세요. 예. 교재를 좀 넘겨서 278로 갑니다. 278. 자, 시장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암기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냥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시고, 방금 제가 문제 2문제를 풀어준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방금 한 번 딱 들었잖아요. 그죠? 한 번 딱 듣고 문제 풀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풀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3, 4월 달에 수업 한 번 더 듣고 5, 6월 달에 수업 한 번 더 듣고 7, 8월 달에 이런 문제 몇 개 유형 풀고 나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지난주 수업했던 투자론, 그 전에 수업했던 수요 공급,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2월 달에는요 3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 개론에서는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감정평가 요 3개만 공부해 주시고, 지금 하는 정책이나 뭐 금융 이런 것들은 3, 4월 달 이후에, 그거 말고 나머지 파트들은 5, 6월 이후에 공부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 용량이란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란 게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주입한다고 다 그게 기억나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시간만 지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장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오늘 했던 정책론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지난주 수업했던 투자론, 그 전에 했던 수요 공급 이런 것들 위주로 복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책론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실편 계속 보세요. 자, 영어로는 마켓 페일러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가 뭐냐? 잘 보세요. 시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자원 배분 한번 해봐. 그래서 시장한테. 그랬더니 시장이 자원 배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상황을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요. 그럼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한테는 자원 배분이 이따만큼 하고요, 어떤 놈한테는 자원 배분을 이따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원 배분에서 유리한 자가 생기고 자원 배분에서 불리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원 배분에서 유리한 자, 불리한 자가 생기는 걸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게 맡기니까 왜 실패하느냐?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불완전한 경쟁 구조에서 시장이 실패합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불완전 경쟁의 반대말은 완전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과점 기업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건데 외부 효과는 종류가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어요. 이것도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공재 또는 무임승차 문제도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무임승차. 네 번째는 이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란 말은 느낌이 왔겠지만 어떤 놈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요. 어떤 놈은 정보를 조금만 알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역시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 실패 원인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집에 가서 공부 안 해도 되게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만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칠판 보세요. 자, 대기업하고요. 중소기업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업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그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라인을 못 갖추고 있죠.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면 누가 싸게 만들 수 있을까? 대기업이 싸게 만들어요. 얘는 500원을 만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아무리 마진을 적게 붙여도 700원에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가격도 싼 그리고 브랜드도 있는 대기업 물건을 살 거고 같은 물건을 만들던 중소기업은 도산할 거고 이제는 이 물건 만드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대기업 가격 정책이 자주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이 독과점 기업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게 맡겨놓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쟁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기업은 뭐하고? 유리. 중소기업은 분리.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규모의 경제. 대기업은 대규모함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 있겠지. 그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그럼 대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유리해서 독과점 기업으로 가는 거고 중소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불리하니까 도산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 구조에서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처음 출발 자체가 불완전한 경쟁 구조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정부에서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그거 다 대기업이잖아. 이마트, 뭐 이렇게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애들.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애들 일요일 날 문 닫는 이유가 전통시장하고 그런 대형 할인마트들하고요. 경쟁 자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한 구조니까 자꾸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얘들은 유리하게, 얘들은 불리하게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경쟁 구조에서는 독과점 기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시장이 실패하더라. 됐나요? 네. 두 번째. 외부 효과의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는데 정은 좀 이따 배울 건데 유리한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럼 얘는 뭐하고? 유리하고. 얘는 뭐해? 불리해요.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키고.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저랑 공공재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공공재. 자, 공공재가 어떤 재화냐면 이런 재화를 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예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러면서 이제 공동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생산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게 맨날 집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공공재가 뜨면 이건 꼭 나오는 거예요. 과소생산은. 그래서 과소생산이 생기는 이유는 무임승차자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수요 추정을 해요. 몇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공급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데 이걸 지금부터 다 외울 겁니다. 저랑 이해도 다 하고 암기도 다 할 겁니다. 자, 그럼 공공재의 반대말이 뭐냐? 경제재거든요. 경제재. 경제재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들을 경제재라 그래요. 그것에 대응되는 게 공공재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제가 예를 들 거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은 대표적인 공공재거든요. 자, 공공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섭니까? 공공재는 경쟁하는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경합성이라 그래요. 경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공원을 이용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공원 이용을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다. 비배제성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하지도 않고 배제되지도 않으면서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예요. 공동소비. 그런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두 번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 그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익을 본 놈은 비용 부담 하자. 이익을 보지 않는 사람은 비용 부담 안 해도 된다.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학원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안 나오신 분들은 학원비 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까? 근데 공공재는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공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을 공원 이용해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공재는 꼭 이익을 본 놈이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공재가 존재해버리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공공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자원배분에서 유리하고, 세금을 엄청 많이 냈는데 이런 공공재를 잘 이용 못하는 사람은 자원배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공공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공공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걸 민법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민법도 잘 못하네. 결혼만 못하는 게 아니었어. 민법도 못하네.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심은 공공재가 많은데 필요한데 의사표시는 공공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버린다.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공공재 만들 때 돈 내라고 할까봐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용은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임승차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공공재는요. 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배제시킬 수가 없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공동소비도 해야 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는 거죠. 비진의 의사표시가 원칙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죠. 민법도 못하네. 선이면 유효한데. 됐고. 그러면 그 외부로 표출된 수요만 믿고 공급하다가는요. 공공재는 항상 부족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해놓고 막상 만들어 놓으면 다들 이용은 하고,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얼마쯤 필요하겠다 하는 수요 추정이나 공공재를 공급하는 건 정부가 직접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꾸 실패하니까. 공공재 이해되십니까? 다시 일로 한번 나보실래요? 공공재.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다. 됐어요? 공동소비하는 재화고 수익자 부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항상 남아돈다. 부족하다. 과소생산. 그럼 공공재의 수요 추정이나 공급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뭐 객관식이니까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일단 시장을 실패시킨다는 생각은 드시죠? 예. 마지막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대칭적이다. 이거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비대칭.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원배분에서 뭐 할까요? 유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겨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겨요.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선택을 못해. 정보가 적다 보니까 역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 도덕적 해이. 정보 적게 알고 있으면 역선택.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 좀 바로 봐주세요. 자, 중고차 매매만 한 20년 정도 하신 베테랑 중고차 매매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제 갓 면허를 딴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면허 처음 따면 운전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운전하고 싶은데 새 차를 사기는 좀 그렇고 아직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고차를 사려고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봅시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측에서는요. 말 툭툭 몇 마디 던져보면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알아요. 맞죠? 그래서 사고차인데 사고차가 아니라고 해도 얘는 알아 몰라.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고차를 엄청 싸게 사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차를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측에서. 이런 현상을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지. 그럼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는 사고차인지도 모르고 차를 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문제라 그래요? 역선택.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선택을 못한다.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눈탱이를 치라고 치면서 뭐라고 하면 돼? 이 도덕적이에요. 정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악용해서 눈탱이 치는 거지. 그걸 도덕적이.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눈탱이를 맞겠지. 맞으면서 아씨 역선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상황을 바꿔서 또 한번 해보고. 알겠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측에서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좋은 선택을 못하는 현상을 역선택. 그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측, 적게 알고 있는 측은 시장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시장에 맡기니까 잘 안 되니까 정보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중고차도 이제 성능 점검부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혹시 유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지 못하게 그렇게 점검표를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놓은 거예요. 노니까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세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게 자원 배분을 맡겨놓으니까 유리불리하게 만들더라.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실패하는 구조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무슨 경쟁 구조예요, 이게? 불안전한 경쟁 구조고, 독과점 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 실패할 거고. 외부 효과에는 유리한 정의 외부 효과와 불리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시장을 실패할 거고. 공공재나 무임승차도 이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시장을 실패할 거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적게 알고 있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시장을 실패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급이 다른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나머지 애들과는 섞일 수 없을 만큼 급이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외부 효과에 대한 역시 또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7번 보세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토지 특성,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과 관련이 있어요. 부동성, 인접성. 일단 설명 좀 듣습니다.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인접성과 관련이 있고, 그 인접지 영향을 나는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부동성이라 그래요. 부동성.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 외부 효과는 그래서 인접성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을 나는 다 받는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동성.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외부 효과가 뭐냐? 정의를 내려보자면 제3자,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말이 수요 공급자, 거래 당사자가 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제3자가 이익이나 손해를 줘요. 근데 이 이익이나 손해가 의도된 손해가 아니고 의도된 이익이 아니에요. 의도되지 않은 이익과 손해예요.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래요. 만약에 시장기구를 통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에 대해서는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외부 효과는 제3자의 의도되지 않은 손해와 이익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손해보상을 할 필요도 없다. 즉 시장기구를 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네요.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외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못 받는 외부 효과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외부 효과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설명 좀 듣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일단은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일단은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초대형 쇼핑센터가 들었습니다. 그냥 쇼핑센터 말고요. 초대형 쇼핑센터가 들었습니다. 지상 123층짜리 초대형 쇼핑센터가 들었습니다. 자, 이거 쇼핑센터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요. 이 상업지의 매출액이요. 두세 배가 뛰는 거야. 왜냐면 여기 쇼핑을 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거지. 유동인구가 엄청 늘어버리니까. 그럼 이 상업지역은 이 쇼핑센터 덕분에 이익을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한테 이익 주려고 여기 들어왔지. 그건 아니지. 그럼 이 이익은 의도되지 않은 이익이지. 그럼 얘는 누가 되어버리냐면 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 타인이 되어버리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명절 때 얘한테 덕분에 매출액이 많이 늘었으니 하면서 과일 상자라도 하나 보냅니까? 아니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이게 그 유명한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는 누구의 제3자의 무엇에 의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현상을 정의 외부 효과로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보니까 시장기구를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반대로 쇼핑센터가 들어서니까 이 주거지역 주민들은요. 일단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이 너무 혼잡한 거예요. 동네 빠져나오는데 1시간. 동네 들어와서 1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 와이프 전화 옵니다. 어디야? 집 앞이야. 바깥집 먹을 수 있겠네. 잘 모르겠다. 왜 집 앞이라면서? 그러게. 집 앞인데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30분 뒤에 또 전화 옵니다. 어딘데? 역시 집 앞이다. 왜 못 오느냐? 글쎄 차가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통체증 너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유해 환경들도 같이 너무 많이 들어서 버리는 거고 각종 소음 공해가 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거지역 주민들은 얘 때문에 지금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손해 주려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의도되지 않은 손해고 얘의 손해는 제3자의 의도되지 않은 손해라는 겁니다. 그럼 피해보상 못 받아. 못 받아. 이제 이게 부의외부 효과입니다. 부의외부 효과. 여기서 이제 간혹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러 와요. 그래서 저도 또 질문 받는다고 앉아있죠, 그죠? 예. 이걸 갖다 그대로 필기해와가지고 저한테 내밀어요. 선생님, 저기, 손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 부의외부 효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저한테 더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예. 라고. 저한테 질문하고 내가 답변한다? 부의외부 효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예.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피해보상 그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피해보상 해버리면. 피해보상 해버리면 외부 효과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가 돼버리고 피해보상을 해버리는 순간 외부 효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도를 못 나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이런 거고 부의 외부 효과는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내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피해보상을 해버리면 뭐가 아니고 외부 효과는 아니고 외부 효과 아니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끝난다? 그럼 우리는 외부 효과 공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보상 했네요. 잘 됐네요. 원만하게 합의됐네요. 다음 진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대충 알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시험에서 다루어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뭐 이상한 걸 만들어 와가지고 저를 진도 못 나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혹시 궁금한 게 있더라도 참아 그냥. 어? 세상에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뭐 7살짜리 8살 호기심 많은 애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이게 2달 동안에 한 진도를 다 끝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자꾸 막 그런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막. 응? 그렇게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야지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지. 자꾸 뭐 이상한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아. 외부 효과 아닌 거니까 이거는. 그럼 진도 못 나가는 거니까. 알겠죠? 예. 세상에 어떻게 궁금한 걸 다 해결하고 삽니까? 묻어두세요. 가슴 한 켠에. 알겠죠? 예. 가슴 한 켠에. 그럼 갑니다. 7판. 그 외부 효과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자 듣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서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핀피. 부의 외부 효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고. 자, 따라해보세요. 핀피. 님비. 그럼 핀피, 님비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핀피는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야드는 뜰, 마당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기 좋은 것들은 꼭 자기 쪽에 유치하려고 그래요. 제발 내 앞뜰에다가 해주세요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지방들에서 난리지.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온다. 도로공사가 온다. 한국전력이 온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면 고용도 많이 창출될 거고 한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의 외부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겠지. 이걸 핀피라 그래요. 핀피 이해되십니까? 예. 님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뒷뜰에 안 된다. 핵폐기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화장터.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옆에 화장터 지어진대. 그럼 지금 학원 나오겠어요? 대모로 가겠어요? 대모로 가야지. 화장터가 생긴대, 화장터가. 갑자기 새벽에 물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누가 와서 자꾸 자기 다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막 난 다리를 가져간 적이 없는데 내 다리 내놔라. 무섭지 않나? 안 무섭나? 그런 것들은 내 쪽에 오지 마라. 내 뒷뜰이 안 된다.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 핀피 현상,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는 현상. 부의 외부 효과를 거부하려는 님비 현상. 기억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떴어. 작년에 어떻게 떴냐면 부의 외부 효과와 핀피와 관련이 있다. 정은 님비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OX, X. 정이 핀피고 부가 님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혹시 필기하고 계신 분들 옆에다가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음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작년에 나왔음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요거는 지우고 가면 되네.
핀필인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가 시험 나올 것 같으니까. 정예외비 효과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비용의 종류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근데 편익도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비용도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고 편익도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의 문제를 얘기해 봐야 돼요. 생산의 문제. 그러니까 과소 생산될 거냐 과대 생산될 거냐를 따지면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그러니까 과소 생산되느냐 과대 생산되느냐를 따지면서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계속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예외 비효과가 존재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수요 공급이 변하면 이거는 수요 공급 이론에 했었는데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부예외 비효과가 정부에서 규제되었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따져볼 건데 역시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내가 지금 암기까지 다 시킬 겁니다. 이거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정예외 비효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 선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AM 3시. 왜 일어나냐면 그 아파트 단지 청소하려고요. 새벽 3시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래서 일단 빗자루 하나 들고요. 집게 하나 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 들고요. 우리 아파트를 나섭니다. 아파트를 나서요. 나서가지고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휴지는 제가 준비해 갔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고용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분이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이분은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해버리고 거래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개론선생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론선생이 해야 돼요. 그럼 개론선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그럼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은요, 환경이 너무 깨끗해. 그럼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저로 인해서 뭘 입었어? 이익을 입었지? 하지만 저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거고, 이건 완벽한 정예외 비효과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질문요. 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가 많이 든다고요? 많이 들어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3시에 한 거야. 사적 비용은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누구 비용이 많이 든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적 비용은 적다. 하지만 저 혼자 느끼는 편익, 사적 편익보다는 그렇게 정예외 비효과 발생해 놓으면요, 사회 전체에다가 느끼는 편익이 더 크겠죠. 편익은 누구 편익이 크다? 사적 편익이 커요. 요거 정리합시다. 정예외 비효과가 생산되려면 비용은 누구 비용이 많이 든다? 사적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발생되었을 때 편익은 누구 편익이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적 비용을 부담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겠다, 많지 않겠다? 많지 않겠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예외 비효과는 과소 생산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무슨 생산? 아까 과소 생산 하나 더 있었는데 하지 말고 공공재 있었어요. 공공재 과소 생산, 정예외 비효과도 과소 생산. 그럼 정부는 이 정예외 비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겠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규제 완화란 말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행정적 규제 완화라든지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뭐였냐면 핀피였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자기 쪽에 유치하려고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는 거지. 우리 집 앞에 공원 같은 게 대표적인 정예외 비효과거든요. 정예외 비효과가 존재하면 이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정예외 비효과가 존재하면 그 지역 수요는 뭡니까? 증가합니다. 맞아요? 공급은 당장에 변화가 없어요. 뭐만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손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기납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많다? 증가된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시험에 꼴랑 나와봐야 이거밖에 안 나와. 알겠어요? 그럼 저를 보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정예외 비효과가 발생하려면 비용은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고,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말 거고 완화할 거고. 정의 존재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이게 정예외 비효과 관련 현상입니다. 그럼 부예외 비효과 가보겠습니다. 부예외 비효과. 우리 공법쌤이랑 민법쌤이, 공법이랑 민법이 시멘트 공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에서 뭐 나오냐면 각종 이제 폐수나 폐기물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화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저랑 똑같은 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에다가 이제 폐수나 폐기물 가득 싣고 한강 상류로 갑니다. 하류도 아니고 못 됐죠. 상류로 갑니다. 상류로 가서 폐기물은 무단 매립해버리는 거예요. 폐수는 무단 방류해버리고. 이 두 분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사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정화하고 치유해야 되고 막 그래요. 한 3, 40년 전에 왜 대구에 페놀 사태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정화하고 치유해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럼 이 두 분들은 우리한테 피해를 줬는데 새벽 3시가 그런 의도거든요. 피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부의 외비효과인데 사적 비용은 컸어요? 작았어요? 야, 이 두 분들 비용은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무슨 비용이 커요? 사적 비용이 너무 커요. 부의 외비효과는. 근데 이 두 분은 그런 폐수 무단 방류하면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니까 엄청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단 방류한다? 자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편익은 누구 편익이 커요? 사적 편익만 커요. 사회적 편익이 왜 크겠어요? 사적 편익이 커요. 맞아요? 이렇게 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의 외비효과는 시장에서 과대 생산이 됩니다. 무슨 생산이요? 과대.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부의 외비효과 발견하는 즉시 조세를 부과한다든지 사형을 시킨다고? 사형 좋네. 죽여버려야 돼. 예. 사형을 시킨다든지 조세를 부과한다든지 환경오염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규제가 뭐 돼야 돼? 강화돼야 됩니다. 강화돼야 됩니다. 부의 외비효과가 규제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시험에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멘트 공장으로 예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가방 공장, 신발 공장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방 공장, 신발 공장에도 폐수가 나올 수 있잖아. 예, 나올 수는 있지. 반드시 시멘트 공장이나 목재 공장처럼 건축 자재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야지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게 시멘트 공장이에요. 맨날 시멘트 나온다? 제가 예를 그냥 든 게 아니에요. 맨날 시멘트 공장 시험에 나와요. 그럼 시멘트 공장에다가 이제 규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멘트 가격들을 이 두 분은 올려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많이 하네요. 무단 방류하다 걸리면 그리고 갖다가 이제 정화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부담이 늘었을 거 아니야? 그 본인들이 내부화 시키는 게 아니고 시멘트 가격이 증가시켜 버린다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요.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아파트 짓는데 생산비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생산비가 상승할 때는요, 수요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생산비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다. 와, 네, 했는데. 네, 진짜 했는데. 소득은 수요만 변화시키고 생산비나 생산 기술은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다. 이런 거 했었는데. 피를 토하면서 했었는데, 이거. 아무튼,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뭐냐면 감소합니다. 뭐는 변하지 않고,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손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가격은 뭐고요? 상승하고요. 양은 뭡니까?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부의 외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지 말고 저를 좀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칠판 보지 말고. 틀려도 좋아. 대신에 지금 공부하는 거지. 자, 민법쌤이랑 공법쌤이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폐수나 폐기물 갖다가 한강 상류로 가서 무단 방류하고 매립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용은 누구 비용이 커진다? 사적 비용이 커진다. 편익은 무슨 편익이 크고? 사적 편익이 크고. 시장에 맡기면 대생산이 되면 정부는 규제를 뭐 할 거다? 강화할 거다. 규제 강화되면 그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이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오르니까.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의 외비 효과와 부의 외비 효과는 사실은 다 반대야. 얘는 사적 비용이 크고 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 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얘는 사적 편익이 크니까. 얘는 과소 생산, 얘는 과대 생산. 얘는 규제 완화, 얘는 규제 강화. 얘는 수요 증가. 이것도 다 뒤집어. 수요를 뒤집어서 뭐 공급으로, 증가를 뒤집어서 뭐 감소. 수요 증가, 얘는 뭐 공급 감소. 얘도 양 뭐, 얘는 양 증가, 얘는 양 감소. 그런데 정의 외비 효과와 부의 외비 효과의 유일한 공통점이 딱 한 개 있더라는 거예요. 둘 다 가격은 뭐 하더라? 상승하더라. 이건 공통점입니까? 근데 이유가 달라. 정의 외비 효과가 존재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가 증가해서 그렇고,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고, 부의 외비 효과가 규제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가 감소해서, 공급이 감소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일로 오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또 어차피 집에 가서 공부도 잘 안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명절 연휴 지나면서 또 다 까먹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확실하게 좀 정리합시다. 절 보시고. 외부 효과와 관련 있는 토지의 특성 두 가지를 찾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접지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무슨 성? 인접성. 그 인접적 영향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성. 두 가지고.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3자. 의도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시장 기율을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예외부 효과, 부예외부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정예외부 효과에서 비용, 사적 비용, 편익, 사회적 편익, 생산, 과소, 규제, 완화. 얘가 존재하면 수요가 뭐해서?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되셨어요? 부예외부 효과 갑시다. 비용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 시장에 맡기면 과대. 규제는? 강화. 부가 규제되면 공급이 뭐해서? 감소해서. 가격은 뭐? 상승. 양은? 감소. 양은 감소. 요까지 하고 나서 3, 4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5, 6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이거 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교재를 한번 보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교재 278로 갑니다. 4번으로 가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책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거기 별표 2개 때려두시고 별표 2개 때리셨으면 가로 1번에 불완전 경쟁이란 말이 있나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묻고 2번에 외부 효과 있나요? 걔는 옆으로 가서 외부 경제, 불경제 모두 시장 실패를 얘기한다. 모두만 동그라미. 모두. 가로 3번에 가니까 공공재 있나요? 별 하나 때리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만 묶으십니다. 묶으셨으면 진하게 처리되는 거 한번 읽고 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뭐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2번. 얘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봐라. 공원. 3번에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을 누가 직접 한다? 정부가 한다.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죠.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 거래 당사자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나옵니까? 걔는 동그라미 2번에 체크하고 2번에 체크했으면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대답해 봅시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못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역선택. 정보가 많은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 했었죠.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5번에 외부 효과가 뜰 거예요. 외부 효과. 찾았어요? 별 3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지.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체킹 한번 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은 묶어두시고 2번, 3번. 2번, 3번만 묶어주시고. 저 풀고 2번, 3번만 2개만 좀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거는 지우고 4번은 지우고. 예. 가로 2번으로 갑니다. 외부 효과의 종류 있습니까? 예. 별 2개. 가로 2번 외부 효과 종류. 표로 공부할게요. 표도요. 다 읽지 말고 진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외부 효과 종류. 정의 외부 효과 나옵니까? 파란색만 읽으세요. 무슨 현상? 핀피 현상, 비용, 사적 비용, 편익, 사회적 편익, 무슨 생산, 과소 생산, 규제, 완화, 존재하면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책 진짜 잘 돼 있네. 책 정말 잘 돼 있네. 파란색만 읽으면 돼, 파란색만. 부의 외부 효과,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무슨 현상? 님비 현상, 비용, 사회적 비용, 편익, 사적 편익, 무슨 생산, 과대 생산, 규제는 강화, 부가 규제되면 공급이 감소,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책 정말 잘 돼 있네, 책. 근데 또 핀피 님비 또 모를까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보충학습 나옵니까? 체크만 하세요. 보충학습. 제일 위에 보충학습. 체크하셨어요? 핀피 님비 뭔지 모를까봐 내가 영어로 다 적어놨어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응? 그 다음에 님비. Not in my backyard. 적어놨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282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10번 문제 있습니까? 10번 문제를 체킹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답을 잘못 만들어 드렸어요. 해설에 답이 몇 번이라고 돼 있냐면 2번 돼 있죠. 답이 2번이 맞거든. 근데 정답에 보니까 정답이 몇 번 돼 있어요. 정답 2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정답 2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이 5번이 아니고 2번이다. 10번 문제 정답 2번. 정답 한번 볼게요. 10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26회 때 나왔죠. 26회 문제는 제가 10대 써요, 어렵었어요? 10다 그랬죠. 답은 2번 가볼까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OX. X. 정은 뭐고? 핀피고. 부가 님비고.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으로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외부 효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후회했다니까? 엄청 땅을 치고 후회했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 후회했다니까? 후회했겠냐고 보니까 안 했겠냐고. 이거 후회했겠다니까? 알겠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6번에 지역지구제 나옵니까? 거기 별 2개. 별 2개 때리고 10분만 쉬셨다가 볼 건데 요거는 목차니까 지우지 마시고요. 옆에 것만 지우세요. 네, 요거 목차예요. 10분 쉬었다가 지역지구제 가겠습니다.